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토의 전략 분석 자문위원, 독일 SIFA 수석기술 분석관으로 30년간 유럽 최첨단 무기만 평가해온 박사가 한국을 다녀간 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레오파르트 전차, 타우러스 미사일, PGH-2000 설계 도면을 분석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한국 방산 현장을 직접 본 뒤 노트북을 닫고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총을 팔지만 이 나라는 방패를 함께 보내더군요. 심지어 함께 싸워줄 마음까지도 말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디터 브라우어입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국방무기체계 분석연구소 SIFA의 수석 분석관으로 30년 넘게 무기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탱크는 독일, 자주포는 프랑스, 미사일은 미국. 그 공식은 저에게 너무 당연했죠.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FA-50, K9, K2 같은 모델명도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게 진짜 무기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에게 한국은 철저히 조립국이었거든요. 자체 설계, 자체 생산. 그런 건 독일이나 이스라엘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전 모든 게 흔들리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폴란드 육군이 한국의 K2 전차를 실전 배치하고 K9 자주포를 유럽 전역에 공급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게다가 FA-50은 폴란드뿐 아니라 동남아, 중동까지 뻗어나가고 있더라고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냥 가성비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걸까? 그래서 바로 짐을 쌌습니다. 한국을 직접 가보지 않고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SIFA 소속 대표단의 실사 방문단으로 이름을 올리고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었죠. 서울 첫 일정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ADD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이었습니다. 원래 이런 일정이 지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브리핑 첫 10분 만에 제가 틀렸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건 단순한 기술 스펙이 아니었어요. 수십 번의 테스트, 고장 이력, 수정 기록, 야전 도입 반응까지. 말 그대로 실패의 연대기였습니다. 그걸 왜 보여주느냐고요? 그들은 그 실패조차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 자주포는 17번째 버전입니다. 18번째부터는 사고가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감추거나 삭제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실패를 노트에 적고 벽에 붙여놓고 다음 개선의 재료로 쓰더군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저는 무기를 수치로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속도, 반동, 발사 간격, 고장률. 그런데 한국의 무기는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조용히 변하고 있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미 경쟁 상대를 넘어설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이번 출장 그냥 보고만 오면 안 된다. 이건 기술 시찰이 아니라 현실 점검이 될 것이다. 다음 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ADD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동 내부 실사를 요청했거든요.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지만 전날 밤부터 머릿속에 하나의 의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왜 실패를 숨기지 않을까? 우리는 실패한 설계를 폐기합니다. 실수한 데이터는 덮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그 실패를 보관하더군요. ADD에 도착하자마자 연구원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디터 박사님, 여긴 저희가 실패했던 실험 기록을 정리한 공간입니다. 보시고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실패한 전자회로, 작동하지 않은 추적장치, 장전 도중 멈춘 포탄 모듈, 심지어 고장이 난 변속기까지 전부 유리 진열장에 전시돼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엔 장문의 필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3차 야전 시험 결과 변속기 내구성 부족. 주행거리 27km 후 열화 발생. 4차 개선 시 베어링 소재 교체 요망. 누가 봐도 실패한 기록인데 그들은 이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발자 이름과 개선 일지를 함께 남겨두고 있었죠.
실패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기 위한 한 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전혀 꾸며지지 않은 진심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유럽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실수를 문서로 남기는 걸 꺼려합니다. 책임 소재가 남고 예산 평가에 불리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실패 자체를 다음 설계의 기반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 방산이 단기간에 도약한 비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들은 성공만을 추구한 게 아닙니다. 실패를 집요하게 기록하고 그 실패 위에 다시 실패를 쌓고 마침내 그 위에 성공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실험실 구석, 낡은 노트 한 권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K계열 포탑 내부 오차 개선이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죠. 그걸 펼치자 놀랍게도 12년 전부터 쓴 기록이었습니다. 고장날 때마다 적은 내용, 교체한 부품 목록, 개선된 반응. 사람이 쓴 기억의 연대기였습니다. 책장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끈기로 여기까지 왔군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나라의 무기는 데이터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다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도무지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분석관으로 살아오면서 기록을 남기는 기술자는 많이 봤지만 실패를 남기는 기술자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렇게 실패를 기록한 사람들조차 그 결과를 통계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방문지는 한화 디펜스였습니다. K9 자주포의 실제 양산 과정과 테스트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하기에 무조건 일정을 밀어넣었죠. 기회는 쉽게 오지 않으니까요. 포천의 야외 시험장. 초봄 바람이 매섭게 불고 땅은 축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자주포 한 대가 보였습니다. 누가 저 안에 있나? 궁금해서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직접 조종하던 사람은 개발팀의 중견 엔지니어였어요. 우린 그냥 도면만 봐선 안 됩니다. 실제로 타보고 고장도 내보고 부러져도 봐야 합니다. 그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는 수치로만 무기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몸으로 체험된 데이터를 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유럽 방산업체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으로 처리합니다. 사람 손은 최소화하고 AI 예측으로 고장률을 낮추죠. 효율적이지만 감각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작업자들의 손끝, 조종자의 반응, 심지어 포격 후 느껴지는 떨림까지 기록하고 있었어요. 실험실 한쪽에서 연구원 한 명이 포신을 분해하고 있었는데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더군요. 무슨 일인지 묻자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궤도 테스트하다가 다쳤어요. 괜찮습니다. 하나 더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내부 공정실 옆에 고장 노트라는 이름의 벽보가 붙어 있었는데요. 모든 고장 사례가 누가, 언제, 어떻게 발견했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 손글씨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각기 다른 개발자들의 필체가 겹쳐 있었죠. 우리에겐 설계자가 답을 알고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장에서 오류를 느낀 사람이 가장 먼저 답을 가진다. 그게 이 나라의 방식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데이터베이스를 꺼내 K9의 고장 이력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동안 불량률이 높다고 평가하던 수치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군요. 그건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하게 실패를 드러낸 흔적이었습니다. K9의 테스트를 마친 후 강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이동거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마주한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우린 왜 이렇게까지 못했을까? 그 질문이 자꾸만 제 내면을 찔러댔습니다. 그날 오후 연구원 한 분의 제안으로 ADD의 내부 기록 아카이브, 그러니까 기술 연대 기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가득한 책장, 그 속에 빼곡히 꽂힌 노트들, 스프링 노트, 낡은 바인더, 심지어 줄이 끊어진 파일까지. 전부 수기로 적힌 개발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몇 년치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긴 1983년부터 지금까지 개발자들이 손으로 적은 기록만 보관한 공간입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노트를 하나 꺼내 펼쳤습니다. 현무일 엔진 연소 불안정 원인 분석.
글씨체는 삐뚤빼뚤했지만 문장 하나하나에 실전 경험이 녹아 있었습니다. 오타도 많았고 중간엔 커피 자국도 있더군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고 인내였고 책임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대부분 디지털 문서로 기록을 남깁니다. 정제되고 단정하고 딱 필요한 정보만 담기죠.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실패한 날의 감정까지 함께 기록된 수첩. 포기하지 않은 흔적들이 마치 시간의 무게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제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기술은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왜 실패는 반복될까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대신 이어 말했어요. 그건 기억이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실패를 기록해서 다음 세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기억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무기라는 걸 그제서야 실감하게 됐습니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수류탄을 제대로 다룰 줄 몰라 사고가 났다는 일화. 그걸 잊지 않기 위해 몇몇 부대는 지금도 훈련 마지막 날엔 실탄 실습을 한다더군요. 이 나라는 기술을 발전시킨 게 아니라 기억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기억을 품은 기술. 그 정신이 만든 무기. 이제야 K방산의 수출 성과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결코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선택한 건 기술보다 태도였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만난 인물은 국방부 방산협력국 소속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폴란드, 이집트,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그리고 최근엔 루마니아까지 K9 자주포와 K2 전차,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을 실무로 조율한 인물이었죠. 디터 박사님, 유럽이 놀란 건 단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준 건 싸서가 아니라 함께 간다는 메시지였거든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현장에 연구원이 따라가고 수리 부속이 함께 가고 교관이 직접 훈련까지 시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조차도 무기 수출 후 유지 보수까지 책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건 계약 외 비용이라고 여기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수출이 아니라 동행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분석하던 시절만 해도 K방산은 평가 항목 맨 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2025년 기준으로 K9은 세계 최다 수출 자주포가 되었고 K2는 레오파르트를 제치고 유럽의 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FA50은 이미 10개국이 실전 배치를 마친 상태고 호주는 추가 발주를 논의 중이라더군요. 세계를 감동시킨 건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고쳐서 내놓는 그 끈질긴 태도. 그게 바로 한국형 신뢰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FA50을 선택한 이유도 들었습니다. 한국은 고장이 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패를 드러내는 나라. 그리고 그 실패를 고치는 나라. 그런 나라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엔 유럽이 기술을 설명했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기술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선택을 만든 겁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의 기술적 우위 분석이 아니라 한국 실패로 신뢰를 설계한 나라. 그게 제가 목격한 진실이었습니다. 서울 일정을 마무리한 뒤 창원에 있는 한화방산 계열의 실외 테스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야전 전차 테스트라기보다는 환경 적응성에 관한 시험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요청한 일정이었습니다. 당일 기온은 영상 12도, 습도는 80% 가까이였고 잔잔한 비가 오전 내내 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차와 자주포는 계속해서 코스를 돌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시험하지 않는 게 보통 아닌가. 그런데 연구원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바로 날씨입니다. 그 말에 저는 실소가 나올 뻔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그가 건넨 설명을 듣고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1년에 4계절을 다 겪습니다. 봄의 황사, 여름의 장마와 폭염, 가을에 급변하는 일교차, 그리고 겨울의 혹한과 폭설까지.
이 나라에서 무기를 만든다는 건 자동으로 사계절을 통과한 장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여름에는 38도 더위 속에서 열화 시험을 하고 겨울에는 영하 20도 새벽에 엔진 시동을 반복한다더군요. 게다가 미세먼지와 황사, 습도 급변, 바람의 세기까지. 이 모든 것이 실전 테스트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디터 박사님, 유럽은 기후가 온화하잖아요. 북쪽엔 추위가 있고 남쪽엔 더위가 있지만 한 나라 안에서 이렇게 다 겪긴 어렵습니다. 한국은 그걸 한 달 단위로 다 경험합니다. 왜 한국 무기가 폴란드, 사우디, 인도네시아까지 수출되는지 이제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그들의 무기는 기후별 설계가 아니라 이미 사계절을 견딘 결과물이었습니다. 유럽은 각 국가마다 따로 실험장을 둡니다. 냉한 지역, 고온 지역, 해안 지역 따로 나눠서 관리하죠. 하지만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 한 나라 안에서 전 세계의 기후를 모두 시뮬레이션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현장에서는 이걸 이점으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더 인상 깊었습니다. 무기는 실전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날씨 나쁜 날도 써야죠. 훈련 때 못 버티면 실전에선 생명을 잃습니다. K2 전차가 폴란드에서 통과한 이유, FA-52 동남아에서 혹독한 비행 환경을 이겨낸 이유, K9 자주포가 중동에서 선택된 이유, 현장에서 견디고 달리고 부서지고 다시 일어선 경험. 그것이 이 무기를 믿을 수 있게 만든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의도한 건가요? 아니면 운이 좋은 건가요? 연구원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불편한 조건이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 무기의 일부입니다. 기후마저 무기의 일부로 만드는 나라. 그게 바로 지금의 한국이었습니다. 창원 실험장을 떠나는 길, 문득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무기의 속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다음 일정인 방산 수출 연계 시스템 설명회에 참석하게 됐고, 저는 거기서 한국이 무기보다 더 강하게 수출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국방 운영 시스템 자체였습니다. 서울 모처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 참석자는 많지 않았지만 전부 핵심 인사들이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사우디 등 한국 방산 장비를 구매했거나 구매를 검토 중인 나라의 실무자, 그리고 현장에 동행했던 기술 인력들이 직접 참석했죠. 처음에 계약 후 기술 지원 정도의 설명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이 수출한 건 전차나 자주포가 아니라 전투 시스템 전체였어요. K2 전차만 계약했지만 지금은 탄약 공장도 현지에 지어주고 있고 정비소 인력도 한국에서 파견돼 있습니다. 폴란드군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기계만 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는 하나의 나라와 함께 전장을 꾸리는 중입니다. 심지어 현지에 K-트레이닝 센터까지 짓고 있었어요. 정비병을 훈련시키고 실전 대응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심지어는 야전 전술 교리까지 조정해주는 단계로 가고 있었죠. 이건 미국조차도 선뜻 제공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계약이 아니라 동행을 합니다. 어느 방산 수출 담당자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남의 나라 전쟁을 멀리서 구경한 적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늘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고 모든 무기를 실전용으로만 생각해왔던 그들의 습관이 결국 이런 전장 설계형 수출을 만들어낸 겁니다. 호주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물건을 주고 돌아갑니다. 독일은 기술 문서와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한국은 함께 남아있어요. 고장나면 바로 옆에서 고치고 훈련이 필요하면 바로 조정합니다. 한국이 이 방식으로 구축한 수출 패키지는 이제 유럽 여러 국가에서 도입을 고려 중이라 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성능 때문이 아니라 함께 싸워주는 느낌 때문이라더군요. 그리고 그날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무기가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을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한국이 채워버린 것이죠.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미사일 개발 파트 담당자와의 비공개 대화를 했습니다. 한국산 미사일과 포병 무기가 왜 유독 긴 사거리를 갖고 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지형 때문이라는 사실. 담당자는 K239 천무와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설계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사거리, 고도, 탄속 등 복잡한 계산이 난무했지만 그 중심엔 아주 단순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쏘면 안 닿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설명을 듣고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국토가 좁습니다. 서쪽은 수도권, 동쪽은 바다, 북쪽은 민감한 군사경계선. 실사격 훈련이 가능한 구역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사거리를 실측으로 검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미사일을 만든다는 건 직접 쏘아보지 않고도 무조건 명중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한국 개발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실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탄도 계산, 예상보다 긴 사거리, 무조건 여유있게 설계된 명중률이 탄생하게 된 거죠. 쏠 수 없으니 오차를 줄일 수 없고, 오차를 줄일 수 없으니 더 길고 더 강하게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기술적 특성이 아니었습니다. 핸디캡을 정면으로 돌파한 전략적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무기 성능을 실사격으로 증명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쏴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설은 결과적으로 한국 무기를 세계 최상위 성능군으로 끌어올려버렸습니다. 현무5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0km를 넘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개발진은 이 수치를 보수적 수치라고 설명했죠. 왜냐고요? 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강력한 역설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한국 무기 중 가장 강력한 건 포탄도 미사일도 유도장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무기는 시험도 못해본 무기를 실전보다 더 강하게 설계하는 그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이 작은 나라를 세계 어느 강대국도 무시하지 못할 군사 파트너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은 민군 복합방산 세미나였습니다. 그날 저는 무기보다 더 무거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한 한국인 연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전직 군인이자 현재는 국방기술연구소 고문으로 활동 중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복무하던 시절 탄약고에 있던 무기들은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고장이 잦았고 겨울엔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죠. 청중은 잠시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백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기는 우리가 가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게 있는 사람은 고장 나도 물고 늘어지게 돼 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절박함이 만든 무기. 그걸 저는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우린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전쟁이 다시 터졌을 때 내 자식이 쓸 무기를 내 손으로 만들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서 저는 왜 이 나라가 실패를 숨기지 않고 왜 고장이 나도 버티며 고치고 왜 그렇게 끝까지 기록을 남겼는지 처음으로 마음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전쟁을 기억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전쟁은 역사 속 사건이고 무기는 수출 품목이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나라. 그래서 무기가 곧 생존이고 기술이 곧 방패라는 생각이 뼛속까지 각인된 민족. 제가 그토록 강조해오던 기술 스펙, 정밀도, 비용 대비 효과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모든 걸 넘어서는 게 있습니다. 왜 만들었는가? 그 철학 하나가 무기의 격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다는 걸 한국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그 고문께 다가가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으로 무기를 만드십니까?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만든 무기가 우리 국민을 지켜야 하니까요. 지킬 마음이 없으면 무기를 만들 자격도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말에 지금껏 제가 설계도와 수치에만 매달려왔던 30년의 직업 인생이 스스로 초라해졌습니다. 기술은 어디서나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정신은
단 한 나라에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국방 관련 문서를 닫고 조용히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이 그동안 분석해온 무기들엔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무기들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차량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평화롭지만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출장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늘 하던 습관대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동안의 기술 분석을 정리하고 방산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들을 정리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숫자로 정리될 수 없는 출장이었거든요. 스펙, 성능, 가격,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무언가를 보고 돌아갑니다. 정신, 기억, 태도, 이런 단어들이 처음으로 기술보다 앞선 가치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K9 자주포의 궤도 위에 남은 기름 자국, K2 전차의 포탑에 남은 테스트 도장의 흔적, 그리고 고장이 반복된 장비 옆에서 다시 시동을 걸며 웃던 개발자의 얼굴. 이 모든 장면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 나라의 무기는 총알보다 빠르지 않아도, 로켓보다 멀리 날지 않아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걸. 왜냐하면 그 무기 안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기록했고, 실패했고, 버텼고, 다시 만들었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무기만 바라봤던 저에게 한국은 기술의 의미를 바꿔준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본 건 완성된 무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지키고자 만든 무기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던 제 손이 한참을 머뭇거리다 결국 문장을 하나 적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존경하게 되었다. 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 때문이었다. 그 한 줄을 남기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시아 대륙의 불빛이 하나둘 사라지고 밤하늘 속에 유럽의 시간대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엔 여전히 그 자주포의 울림, 그 실험실의 기계음, 그리고 그 낡은 수첩의 잉크 냄새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분석관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숫자만 보지 않을 겁니다. 기억을 읽고 정신을 해석하고 사람의 손끝을 이해하려 노력할 겁니다. 전 세계 무기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건 어디입니까? 누가 제게 이렇게 묻는다면 주저없이 대답할 겁니다. 한국입니다. 거긴 실패를 기술로 바꾸는 나라니까요. 기억으로 무기를 만드는 유일한 민족이니까요.